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가 넘게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은 복합적인 이유로 내렸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느 정도 완화되는 조짐이 보였는데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에이펙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다시금 이슈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된 특히나 빵 주식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실적과 관련된 직격탄이 나올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신형 아이폰의 지금 XR이 생산 중단이 된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흘러나오면서 애플 관련된 이슈들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재가 겹치고 겹쳤고요. 미국 시장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부터 어려운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낙폭에 비하면 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양시장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2100선, 코스닥 700선 힘겹게 다시 찾아왔는데 하루 만에 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애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과 관련된 우리 시장에 다양한 종목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 업종들이 오늘 일제히 내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업체들 하락폭이 큽니다. 운송장비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주들 오늘 폭락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오늘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폭염으로 뛰었던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돼지, 고기 등 축산물 값이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11개월 만에 하락했는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5.41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4% 내렸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2,500여 곳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7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6.1%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매출액 1,000원 단위 순이익으로 환산한다면 73.9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 제한 조치를 여전히 풀지 않고 있지만 올해 면세점 매출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6% 증가한 10억 3,81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223억 원을 기록해 월별 기준 역대 6위에 올랐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매출은 129억 1,736만 달러로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던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XR을 비롯한 신형 아이폰 3중의 생산 계획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 부품 공급업체 임원들과 휴대전화, 부품 조립 근로자들을 인용해 최근 몇 주간 애플이 지난 9월 공개한 아이폰 XR, XS, XS 맥스 모두에 대해 생산 주문을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3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아이폰 XR이 가장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1%대의 낙폭을 여전히 기록 중입니다. 22포인트 빠지면서 2100선 하루 만에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100선 아래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고요. 하루 종일 파란불입니다. 장중 고점은 2088, 장중 저점은 2075포인트 부근이고요. 오후 들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이 2,528억 원,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고요. 기관, 개인이 사주는데 특히나 개인이 오늘 낙폭이 커지면서 다시금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1,774억 원 개인 매수 들어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애플 쇼크로 인해서 전기전자 업종들 힘들고 LG화학도 빠지고 셀트리온만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만 지금 2.9% 올라가고요. 경기방어주적 성격인 통신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은 오늘 소폭씩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4% 빠지면서 신저가 10만 원 무너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보합권이고요. SK, KB금융, 삼성생명 빠지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이슈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91포인트대입니다. 11포인트 빠지면서 700선 바로 무너졌고요. 1.5%나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고점 697포인트 장 초반에 나왔는데 이내 쭉 빠져내려오면서 690선까지도 한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수급주체 어떨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개인만 2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한데 시총 상위주들 흐름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일 일제히 반등했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낙폭이 좀 크네요. HLB, 신라젠이 4%씩 빠지고요. CJ ENM도 21만원대 초반까지 밀려내려오고 포스코캠텍도 7만 2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부터 코롱티슈진 빠지는데 코롱티슈진 인보사 이슈로 전일 급등 나왔는데 하루 만에 5% 다시 조정 나옵니다. 펄어비스만 0.64%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0.29%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나머지 종목들 중국향 주식들도 모두 빠지고 오늘 제넥신, SK머티리얼즈까지 모두 3%대의 강한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28원대에서 움직이는데 원달러 환율의 변동은 지수 변동폭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이슈 점검해야 될 텐데 최근에 우선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선주 지금 전망이나 동향 어떻습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한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보통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주 대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고배당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해서 액면가의 1%를 더 배당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좀 싸고요. 거기다가 배당을 액면가의 1%를 더 주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작년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1%대로 집계가 됐는데 우선주는 평균 한 2.7%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에 따른 메리트가 좀 더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더 확실한 우선주에 대한 시각들이 배당으로 인해서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삼성전자 관련된 우선주입니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순매수 관련해서 1위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흐름들 쪽에서 그 밖에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 쪽에 속하는 정유주 쪽, 증권주 쪽 이런 쪽에서 SK이노베이션, NH투자증권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 이 보통주는 매도를 하는데 오히려 우선주는 매수를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좀 더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같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은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증가가 되겠죠. 거기다가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들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즌에는 우선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주가를 매매할 때 주식을 매매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유통주 식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시장에서 또 부각받고 몰리게 되면 주가는 급등하는 경향들 그리고 또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하게 하락하는 경향들이 나오는 측면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과 함께 어느 정도 좀 낙폭을 보인 대형주 중심의 가격 메리트를 계속 주목하면서 시장 흐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종목을 찾아봤을 때
이 NH투자증권 우선주라든가 이 두산도 전통적인 고배당주죠. 이 관련된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대 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점들은 한 번쯤 염두하면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때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선주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요즘에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좀 알아보고 싶은데 수급 동향 알아보고 싶고요. 매수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수급 동향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이번 20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 했을 땐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우위한 쪽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매도세가 좀 강화되면서 아마 이런 흐름들도 좀 의미가 없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도 이런 어떤 기조가 지금까지는 보여졌었는데 좀 더 눈여겨볼 부분들이 개인만이 양시장을 모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지금 현재 11월까지 진행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급 관련해서 그렇게 단단한 시장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어제 기준까지 봤었던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라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대한항공, 포스코 캠텍, 롯데쇼핑, 대우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일단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 무엇보다 IT주가 매수세가 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종목들의 추세를 보게 되면 필라코리아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캠텍 같이 정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을 끌어가는 그런 변화에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관련된 종목 중에서 포스코 캠텍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음극재 관련된 어떤 모멘텀,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확보가 된 상황 쪽에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 포스코의 계열사를 합병을 함으로써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통합하는 포스코의 2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쪽 그리고 특히 지금 포스코 캠텍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흐름들은 올해 양호한 모습들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가 확대되면서 실적 변화가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측면 쪽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중에 두 종목 일단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르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아무래도 애플 영향도 있었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큰 이슈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에이펙 공동성명 채택을 반대했던 두 거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펜스 부통령인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기에 지금 이렇게까지 또 파장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 내용 좀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무역 전쟁과 관련된 미중 간의 그 시각차가 워낙 그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둬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철폐를 요구하는 표현을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침해, 외자 기업의 기술을 강제적으로 이전을 요구해온 중국의 이런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을 요구를 했고요.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푸아 뉴기니아 그 외무통상장관실에 난입하는 이런 험악한 관계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미국도 중국이 제안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에 대한 대항한다는 문구를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립이 아주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펜스 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에펙 기간 동안에 단독회담도 안 했고요.
잠시 그 만찬 회의석상에서 잠시 만나면서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항해 자유 그리고 인권 문제, 1대1로 문제를 놓고서도 설전이 오갈 정도로 정면 충돌했는데요. 양국 관계는 이제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악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힘싸움을 하는 건데 펜스 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 이례적인 정도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비난을 원색적으로 또 했고요. 이 속내가 뭘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요 국제회의라든지 정상회의를 앞두고서는 대통령과 고위 관료 간의 성과 악의 역할을 번갈아 맡는 역할 분담론을 통해서 결정적인 대립은 피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외교 전술을 자주 펼쳐왔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을 대리해서 에펙 정상회담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험한 얼굴을 지면서 철저하게 악역을 도맡았습니다. 대신 펜스를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펙 연설이 있기 9시간 전에 시진핑은 매우 훌륭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냉각된 양국 관계를 풀고 싶으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G20 회담 때 더 많은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과의 협상은 워낙 지금 껄끄럽게 여기고 있고요. 또 절대적으로 피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談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고집이 세고 국제 협상에 취약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일 뒤에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지 또 무역 협상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전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벌써 수면 아래서는 이런 탐색전과 관련된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흘 뒤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역 전쟁이 끝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갈등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좀 어느 정도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진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142개 항목의 양국 관계 무역 개선을 위한 목록을 보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5개 핵심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전혀 다른 가치관 그리고 이질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미중 관계에서 세계는 투키디데스 함정, 그러니까 패권 다툼의 스트레스 구조가 전쟁을 초래한다는 이런 이론과 그리고 킨들버그의 함정이죠. 패권 공백이 국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쟁을 초래한다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미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해킹이라든지 M&A, 스파이를 통해서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절취한 문제가 불거졌고요. 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이 되는 위안화 절하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 또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급 지급 문제로 인해서 미중이 지금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번의 정상회담만으로는 모든 게 쉽게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장벽 철폐를 위한 간세 협상에 지금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 뒤에 다시 지적재산권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협상도 지금 하자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을 완전히 해소할 정도의 쾌도난마식 해법을 찾는다는 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잘해야 임시 휴전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임시 휴전에 들어가겠지만 후속 협상은 앞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언제든 무역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정상들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를 원한 건데 이게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4차 관세에도 부과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이게 언제 구체적으로 4차 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G2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예측이 됩니까, 지금?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9일 날이었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면은 새로운 관세 발동을 준비할 태세가 돼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 회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은 12월 초에는 중국 전체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의견 청취 과정과 관련된 절차를 밟은 뒤에 내년 2월쯤 발동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대로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크게 수정하거나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부분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권 전쟁 초반에 기선을 미국에 빼앗길 수도 있게 되고요. 시 주석 입장에서는 권위가 훼손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 권력 투쟁에서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4중 전해라든지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투류 같은 원자재뿐만 아니라 주요 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같이 겨냥할 그 태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도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 수출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양국이 서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은 GDP가 1% 그리고 중국도 1.5% 내려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GDP가 최소 1.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불발됐을 때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이 올 텐데 지금 중국 자체만 놓고 봐도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내수 경기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인데 지금 중국 경기가 정확히 하락 국면에 직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중국 경기 순환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 지수와 세계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높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2015년 차이나 쇼크가 중국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그 침체를 초래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서부터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요. 세계적인 IT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세계 전체 경기를 밀어올렸는데요. 현재 그림에 보시는 바처럼 중국 경제는 지난 3분기부터 자동차 판매가 하향 굴절되기 시작했고요. 부동산 경기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 추세고요. 또 수출 부진까지 찾아오면서 경기 동행 지수 같은 경우는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소형 자동차 판매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와서 감소 추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때문에 취득세가 50% 감면 정책은 끝나면서 생산이라든지 재고 밸런스가 프랑스 쪽에서 지금은 5개월 연속 축소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조정 압력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고하던 대로 수출도 미국 제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위축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1월부터는 전체 수출이 위축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위축되는 모습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론은 앞으로 도로라든지 철도와 같은 SOC 투자를 얼마만큼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이런 식으로 3, 4선 도시까지 확대되면 재원 부족으로 이 SOC 사업도 원활하게 착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도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십니다. 중국 정부가 진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얘기도 해봤고요. 지금 내후외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앞으로 가장 큰 위험한 그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무역 전쟁 여부, 그리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복잡한 채무 관계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를 해소시키느냐는 문제인데요. 불행히도 시진핑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종합적인 처방책을 보면은 경기 실속 위험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극적인 타협을 찾지 못했을 경우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2019년도에 GDP 성장률이 최대 1.6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리먼 쇼크 때와 같은 4조 유엔의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대규모 내수 자극 정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 조정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그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쪽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지방 정부의 토지 유찰이 좀 유찰률이 많아지면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다시 경감시켜주는 그 부활 조치들을 쓴다든지 호적 제도를 대규모로 좀 풀어주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디레버리징 정책 기조를 조금 바꿔서요. 금융 긴축 기조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정책으로 지금 최근에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를 125 목표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민간 비율을 대형은행은 3분의 1 이상 늘려주고요. 중소기업은 3분의 1 이상 높여주고 또 3년 후에 모든 은행에 신규 기업 대출액 중에서 민영 기업 비중을 50% 넘도록 하는 이런 강제적인 조치를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경기 하락은 막아주겠지만 아무래도 효과가 침투하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한 그 이후에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당분간 저공 비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문제들, 우리를 둘러싼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 쪽인 것 같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쪽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순조로운 블랙시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2년간의 EU와 영국 간의 협상안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그 아일랜드만 EU 단일 시장이라든지 관세 동맹에 장려하도록 하는 그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하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EU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서 12월 초에 영국 의회에서 협상안이 제출됐을 경우에는 통과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영국 의회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합의 없는 탈퇴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퇴진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각도 조기 해산할 뿐만 아니라 조기 총선을 거쳐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금융시장은 이런 정치적 혼란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파운드화가 지금 약세로 진행이 되는데 합의 없는 이탈 시에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주식시장도 폭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공포지수가 급등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도 동반 하락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영국의 블랙시트와 관련된 사항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미국, 중국만 볼 게 아니라 영국 쪽도 꼼꼼하게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을 둘러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